자,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산욕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의 추정적 징후, 가정적 징후, 확정적 징후,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확정적 징후는 100%예요. 이건 진짜 임신이야. 100% 임신이야 라는 거고요. 추정적 징후는 정말로 거의 그냥 일반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징후를 우리가 추정적 징후라고 하겠죠. 어중간하면 가정적 징후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확정적 징후부터 볼게요. 자, 태아 심박동수가 들립니다. 심박동이 초음파를 통해서 쿵쿵쿵쿵 들려요. 당연히 100%겠죠.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가 확인이 돼요. 100%죠. 그리고 검진자에 의해서 아기가 꿀러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퉁 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확정적 징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적 징후 볼게요. 비임신 시에도 발생 가능한 것들이에요. 추정적 징후는. 자, 무월경 가능하죠. 오신구토, 입덧, 빈뇨, 유방팽만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특이적으로 태동이 있어요. 첫 태동. 계속 아기가 움직이는 다음의 태동이 아니고 첫 태동이에요. 첫 태동은 왜 그러냐면 장 움직이는 거랑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추정적 징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가정적 징후입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사인, 해가스 사인, 구데스 사인. 여러분 이거 맥도날드, 해가, 구델 이 모든 사인들은 대부분 연화예요. 자궁이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워진 거죠. 소프트닝 되어 있을 경우에 맥도날드, 해가, 구데스 사인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드윅스 사인이 보입니다. 체드윅스 사인은 여러분 질이라든지 경부의 벽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의 혈관들이 되게 우열이 되면서 정맥들이 우열이 되면서 비춰지는 모습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임신했을 때요. 그게 바로 체드윅스 사인이고요. 그리고 브렉스톤 힉스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간헐적으로 자궁이 수축이 됩니다. 이거는 진진통하고는 다른 거고요. 자궁이 한번 뭉쳤다가 풀렸다가 뭉쳤다가 풀렸다가 정상 인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풀리면요. 되게 태아하고 자궁하고 태반의 혈액순이 막 촉진이 됩니다. 수축이 한번 됐다가 풀리면 혈액순환이 되게 촉진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런 간헐적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추정적 징후는 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임신이다 라고 100% 얘기하기가 애매하니까 이쪽 가운데 가정적 징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렉스톤 힉스 컨트랙션이요. 그리고 복부 촉진에 의해서 태아 윤곽을 확인하기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가정적 징후에 들어가게 되고요. 부구감에 의한 태아 확인 있어요. 부구감, 이게 뭐지? 뭐냐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궁 경부, 지를 통해 자궁 경부를 이렇게 툭 건드려요. 그럼 우리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궁 경부를 이렇게 툭 누르면 그 양막과 태아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쏠리면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극이 딱 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잠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탁 눌렀잖아요. 그럼 뒤로 갔다가 이거 앞으로 쏠리면서 손가락으로 어떤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움직여서 내 손에 닿는 느낌?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부구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100% 임신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적 징후에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자, 임신 중의 위험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얼굴과 손의 부종, 두통, 그리고 구토, 그리고 흐린 시력, 소변량 감소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자간전증, 자간증의 증상이기 때문에 위험 증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적인 구토 같은 경우에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 증상이겠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복부 동통 위험하죠. 그리고 질출혈은 이제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출혈성 합병증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위험 증상입니다. 오한과 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감염성 질환 있을 때 오한과 열을 나타날 수 있고요. 질로부터 액체의 갑작스러운 유출, 이거는 이제 출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조기 양막 파수일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증상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태동이 갑자기 팍 느껴지다가 안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임신 중에 위험 증상으로 병원에 급히 오셔야 되겠죠. 태아의 안위가 조금
걱정되는 경우니까요. 자, 임신 중 경증 불편감 관리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휴식하시면 됩니다. 쉬시면 돼요. 다리 올려놓고 누워 계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오심과 구토, 입덧 있어요. 입덧이 있을 때 한 몇 년간은 이게 항상 답이었는데요. 입덧 있다라고 하면은 염분이 없는 크래커를 오전에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간호중재 방법으로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덧 있다라고 하면 오전에 일어나서 크래커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요. 그 외적인 것들은 휴식을 하면은 대부분 다 완화될 수밖에 없는 증상들입니다. 뭐 가슴앓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복용할 수 있지만 따뜻한 차 마시면 되고요. 체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식이습관 변화시켜야 되겠죠. 물도 많이 마시라고 하고요. 하지 경련이라든지 부종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다리 올려놓고 쉬시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고, 경련은 여러분 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우유 섭취도 가능하지만 다리 올려놓고 쉬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조금 다리 올려놓고 쉬시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니오틱 플루이드 인덱스 좀 살펴볼게요. 자, AFI라고 하는데요. 배꼽을 기준으로 여러분 4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4등분을 해서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태아가 보이는데요. 태아가 없는 부분의 가장 수직의 길이를 이렇게 쭉 잽니다. 태아가 없는 부분만 수직의 길이를 이렇게 재봐요. 이렇게 좀 재보죠. 그래서 이렇게 잰 길이를 모두 다 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AFI예요. 센티미터를 쟀을 때요, 5cm가 안 되면 양수 과소증이고요, 올리고 하이로 암니오스고 23cm가 넘는다라고 하면 양수 과다증입니다. 양수 과다증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정상적인 AFI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태아 심박동 하강 부분이 사실은 국가고시의 단골 문제죠.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애기 모니터링 하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애기 트랜듀서를 배에다가 위치하죠. 그래서 하나는 작은 수축을 잡는 그래프를 그려내고, 하나는 애기 심박동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윗부분이 태아 심박동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밑에가 이제 작은 수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고시 제일 많이 났던 문제는 이제 후기 하강입니다. 자, 자궁수축 피크를 기준으로 위로 쭉 끌어당겨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아기가 떨어지는 양상 보이죠? 페탈 디셀레이션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자궁수축의 피크점을 기준으로 그 뒤에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후기 하강이라고 합니다. 이 후기 하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자궁수축 했어요. 자궁수축을 했을 때 그래프가 올라가죠. 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축을 꽉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래도 태아가 이걸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여파를 태아가 그대로 받고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뒤에 떨어졌다가 겨우 회복합니다. 수축이 됐고 나서 아기가 뚝 힘들어 했다가 겨우 회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의 문제냐? 자궁과 태반의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아가 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 뒤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간호중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부가 옆으로 누워요. 레프트 라테랄 포지션, 좌측위를 합니다. 좌측위를 하는 이유는 자궁의 순환을 아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좌측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합니다. 심호흡하시라고 격려하고 수액 틀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산소 공급해줍니다. 자, 레프트 라테랄, 심호흡, 플루이드, 필요에 따라서는 O2를 줍니다. 그게 이제 간호중재가 되겠고요.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는 문제로서 이제 조기 하강 나옵니다. 자, 조기 하강 있고 가변성 하강 있어요. 조기 하강은, 자, 이것도 조금 이 그래프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살펴볼게요. 자, 피크점을 기준으로 올려가 볼게요.
올라갔을 때 좀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조금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자궁수축 피끝점보다는 조금 앞에 아기가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다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조기하강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피끝점보다는 일단은 아기가 떨어지는 게 똑같이 같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앞에 아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기하강인데 이 조기하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진통하는 과정 중에 아기가 많이 내려와서 골반에 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반에 낀 상태에서 아기가 이게 수축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꽉 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가 하면서 이제 아기 심박독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축이 끝나면 다시 이완되고 다시 하고 하면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간호사에 적합한 이제 반응은 분만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분만이 이제 아기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반응 양상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호흡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호흡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많이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시라고 말하거나 이제 심호흡 해주고 격려해주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간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변성 하강 같은 경우에는 자궁수축은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막 떨어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지금 없이 그려졌는데도 아기가 막 떨어졌죠. 태아 심박동수가 좀 하강되는 양상 보이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앞에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섞이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아기가 탯줄을 목에 감았어요. 이걸 우리가 코드넥이라고 하는데요. 감은 상태에서 막 놀다가 한번 띡 당기면 뚝 떨어졌다가 하고 다시 올라가고 뚝 당겼다가 놀다가 다시 하고 올라가고 아니면 탯줄을 밟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변성 하강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레프트 라테랄도 괜찮겠고요. 심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A와 B와 C의 유형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떤 즉각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B번이겠죠. 후기 하강이겠죠. 어떤 관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기가 다시 회복이 겨우 뒤에 되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후기 하강이고요. 그래서 조기 하강과 가변성 하강, 후기 하강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사실 중재는 많이 다르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레프트 라테랄하고 심호흡하는 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임신 관련 출혈성 합병증도 단골 국시 문제죠. 그래서 유산과 자궁경관 무력증, 자궁의 임신, 그리고 포상기태,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살펴보겠습니다. 모성 사망의 주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분만 후 출혈, 상과적 색전증,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 감염, 이것에 의해서 모성 사망이 이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임신 전기 초반에 출혈되는 경우 왜 그러느냐 볼게요. 유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임신 20주 이하일 때, 자, 원인은 불분명해요. 대부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산의 종류는 여러분 1번하고 2번 엮어보고요. 3번하고 4번 엮어보고 살펴볼게요. 불가피 유산은 유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관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통증도 심하고 출혈도 심해요. 그래서 이건 유산이 이미 진행돼 버린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절방 유산이에요. 절방 유산은 막을 수 있어요. 경관이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잘만 유지하면 임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통성 질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리를 쭉 펴고 또 다리를 올려놓고 쉬면은 우리가 이제 임신 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자, 완전 유산과 불완전 유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 유산은요, 수태산물이 모두 배출되어 버린 경우가 완전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간호 중재를 해줄 건 없죠. 완전히 그냥 아기가 다 나가버린 거니까요. 태아하고 부속물이 다 나가버린 거니까요. 불완전 유산은 일부만 나가고 일부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DNC를 해줘야겠죠. 딜라테이션 인큐레티즈를 해줘야겠고요. 계류유산이라고 있습니다. 계류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후에 2개월 이상 그 자궁 내에 머물렀던 경우를 우리가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유산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3회 이상의 유산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습관성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산 시기별 원인은 왜 그런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 12주 이내는요, 대부분 염색체라든지 유전적인 어떤 결함, 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후기 유산 같은 경우에는 자궁 자체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관이 그냥 무력해서 태아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식기 기형이라든지 자궁 발육 부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후기 유산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간호중재 살펴보겠습니다. 불가피 유산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은 종결시켜야겠지요. 그래서 뭐 DNC를 이제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절방 유산은 이제 충분히 휴식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완전 유산은 수태산물이 다 싹 빠져나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는 자궁 수축제만 투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덜진이라고 하는 거 투약해 주시면 되고요. 불완전 유산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은 나갔고 아직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파술하고 예방적인 항생제 투약할 수 있습니다. 계류 유산도 이제 일단은 2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유산되고 나서요.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 뭐 확진하기 위해서 하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자궁 내에 이제 태아가 이제 멈춘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DIC라고 해서 파종성 혈액 코아글레이션, 응고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섬유소혈증이라고 해서 응고와 출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셔야 되고요. 습관성 유산이 있는 경우 왜 자꾸 습관성 유산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궁경관 무력증입니다. 이것은 18주나 32주, 18주에 32주에 갑자기 통증이나 출혈도 없이 태아하고 부속물이 훅 빠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 이 두 가지가 보여지지만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중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묶어주는 거예요. 자궁경관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궁경관이 있으면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쭉 잡아 당겨가지고 묶어주면 입이 이렇게 벌려졌다가 딱 당겨지겠죠. 그래서 이제 경관 무력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나중에 자연분만 할 때 그때 풀어주시면 되고 그때까지는 꽉 묶여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토피 프레그넌시도 이제 국가고시 문제의 단골 메뉴입니다. 요거는 이제 난관의 임신이 주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정란이요, 자궁관 외에 부분에 착상되는 겁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난관이 좁거나 폐쇄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과 못해서 난관에 딱 착상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난관이 수정란에 대해서 수용량이 너무 증가돼서 얘를 자궁으로 보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딱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라고 있는데요. 엔도메트리오시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월경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역류하는 경우에 자궁 내막 세포들이 자궁 난관에 착상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식을 해서 출혈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궁의 그 난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자궁의 임신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내 장치가 있어서 자궁각 내에 착상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 또 착상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궁의 임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만 골반염증성 질환이라든지 난관염 아니면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 세포가 여기에 딱 착상해서 얘네가 두꺼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란이 통과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선천적인 어떤 기형이 있을 때도 자궁의 임신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 부위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착상할 수 있다. 이것은 임신 유지 못합니다. 임신 종결해야 되고요. 당연히 제거해 내야 됩니다. 증상이 여러분 특이적이에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맹장염하고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혈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혈량성 쇼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만약 복강으로 출혈이 새어 나온다고 하면 배꼽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부터 해야겠죠. 언제 마지막 월경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골반 검사,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맥낭청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혈액 채취로 인해서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복강경을 통해서 일 때 그 부분 제거해 낼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중재 보시면요, 개복술에서 이제 떼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MTX라고 하는 항암제 앞서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맥소스레세이트를 투약을 해가지고 그 자궁이 임신된 그 조직을 이렇게 말리려고 투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출혈이 많다라고 하면 수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스테리어 쿨데스색이라고 하는데요. 자궁하고 직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강 내에 자궁의 임신이 복강 내에 됐으면 출혈이 이쪽에도 이렇게 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쪽 뽑아냈을 때에 이쪽에 출혈이 이렇게 피가 쪽 뽑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복강 내 출혈이 있구나 라고 진단 내릴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포상기태 나옵니다. 앞서 우리 육모상피암일 때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정 시에 염색체 기형이라든지 난자, 결함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이고요. 과도하게 큰 자궁이라든지 오심과 구토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베타 HCG가 정상 임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수태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배아는 없지만 태반 조직은 있기 때문에 HCG 호르몬 나온다고 했어요. 자, HCG 측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DNC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히스테렉토미 가능합니다. 자궁 이제 다 절제되는 거고요. 육모상피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베타 HCG 측정 계속 해줘야 되고, 피임해라고 했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육모상피암 때문에 HCG 호르몬이 나오는지 아니면 임신 때문에 나오는지를 구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임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찍어서 폐 쪽으로 전이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몽글몽글하게 보여지는데 포도송이 모양처럼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임신 후기 출혈 보겠습니다. 자, 전치 태반하고 태반 조기 박리가 임신 후기 출혈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치 태반은 자궁 경부를 태반이 막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여러분 특이적으로 임신 7개월 이후에 무통성인 질출혈이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질출혈이에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절대로 태반의 위치를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을 먼저 해야겠고요. 내진하시면 안 돼요. 내진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재고요. 그리고 제왕절개 분만이 필요하다. 자연분만 했다가는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진 금지와 제왕절개, 그리고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통성 질출혈, 임신 후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태반 조기 박리는 가만히 있다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프면서 태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배가 너무너무 아프면서 태반이 떨어질까라고 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어떤 변성을 일으켜서 순환이 안 되니까 태반 자체가 견뎌내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제대가 짧아가지고 당겨지는 바람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증상이 특이적이에요. 심한 통증이에요. 임신 후반에 후기에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그리고 선홍색의 질출혈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암적색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자궁이 굉장히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만약 혹시 태아 모니터링을 했더니 애기 심박동수가 밑으로 쭉 하강된다 라고 하면은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이머전시한 상황이에요. 무조건 바로 시색을 해야 됩니다. 애기 빨리 꺼내야 돼요. 안 그러면 태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는 출혈이 되니까 저혈량성 쇼크, 그리고 자궁태반 졸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졸도하다라는 개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통할 수 있는데, 태반이 이제 자궁하고 태반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혈액응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파동성 혈액응고 장애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요법이라든지 수혈요법, 그리고 태아 곤란증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해야 됩니다. 여기 사실 교과서에서는 태아 생존 시에는 뭐 질분만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임상에서는 태반 조기 박리가 의심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거 확실하다라고 하면 바로 제왕절개를 합니다. 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1번 흔하게 일어나는 모성 사망의 3대 원인. 자,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은 자 4번이죠. 4번. 임신성 고혈압, 상과적 출혈, 그리고 산욕기 감염. 이게 이제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방 유산 시의 간호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절방 유산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침상 안정해야 되고 진정제도 투약할 수가 있다라고 텍스트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교 당연히 금지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가, 나, 다고요. 라는 절대 안 되죠. 임신 유지해야 되는데 옥시토신 투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피 유산일 때는 투약할 수 있겠죠. 유산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신 7주인 인부가요, 질출혈과 찌르는 듯한 복통 호소했어요. 충수염과 간별 진단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난관 임신, 자궁액 임신 가능합니다. 자, 임신 3개월 했는데 질출혈 있고 오심, 구토 있고 단백뇨에 혈압 상승에 그러면 순간 이거는 자간전증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임신 3개월인데 배가 엄청 커요. 근데 자간전증일 경우에 여러분 배가 크지 않거든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아기들이 대부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주스보다 좀 자궁이 작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네, 증상들이 있네. 이것들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포상기태.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자, 통증과 출혈 없이 태아가 갑자기 배출되는 거 뭐였어요? 자, 자궁경관 무력증. 그쵸? 자궁경관 무력증. 그리고 임신 34주 인부가 통증이 없고, 자, 통증이 없어요. 근데 질출혈이 있네요. 이것은 뭐였어요? 전치태반이었죠. 통증이 없는데 질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전치태반이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태반 조기 박리하고 구분해 내야겠지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신성 고혈압 볼게요. 임신성 고혈압은 대개 이제 자간전증과 자간증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간전증과 자간증의 차이는 경련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근데 원인은 사실은 많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대세고요. 그래서 다양한 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특이적인 증상 나타납니다. 고혈압, 단백뇨 부종.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자간전증하고 자간증의 차이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련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련이 유발될 때는 두통이 심하고요, 시야가 흐리고, 그리고 단백뇨도 많이 나오고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어떤 혈관의 그런 압력이 굉장히 세지면서, 그리고 순환이 좋지 않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심화부 통증, 에피가스트릭 페인은 간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의 주변의 혈관들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를 보고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빨리 즉각적으로 간호를 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한 자간전증, 심한 자간전증, 자간증 있어요. 이때는 경련 나타나고 있지요. 혈압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경한 자간전증은 140에 92 정상적으로 보여지고요. 경한 자간전증일 때요.
그리고 심한 자간전증은 160에 110. 자, 단백뇨 나타나고요. 소변 잘 안 나오고요. 폐부종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통 계속 나타나고요. 헬프 심텀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프는요. 헤몰라이시스, 엘리베이티드 리버 엔자임, 로우 플레이틀릿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헬프 심텀 도와달라라는 심텀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혈액이 용혈된다. 그러니까 혈액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간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간 효소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간세포가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효소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저혈소판 혈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안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안정해 주고요. 자극을 최소화시켜 주고요. 경련 시에는 여러분 흡인되지 않게끔 고개 옆으로 돌려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태아 심음을 잘 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투약으로는 황산 마그네슘 투약할 수 있어요. 황산 마그네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련을 조절해주고 경련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면서 혈압도 좀 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황산 마그네슘 씁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큰 부작용이 뭐냐면 호흡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 호흡수가 우리 근이완을 통해서 호흡수가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황산 마그네슘 투약하는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량도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 그리고 레스피레이션 체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투약을 해주다가 투약을 급하게 멈춰야 되는 경우는 호흡수가 12회에서 16회 이하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러다가는 갑자기 서든 데스할 수 있어서 투약을 정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사가 많이 떨어진 경우, 그래서 우리가 딥텐던 리플렉스라고 해서 심부관 반사 측정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실됐다라고 하면 약을 줄이던지 끊던지, 그리고 호흡수도 같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져 있는 경우엔 여러분 아기 낳고 나서 메덜진 우리 보통 투약하잖아요. 메덜진 투약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가능하지만 메덜진 투약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메덜진은 투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인부에게, 산부에게 이뇨제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련이 잘 조절됐다라고 한다면 분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요구량, 제가 이제 임신성 당뇨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임신 1기, 2기, 3기, 그러니까 임신 초기와 중기와 말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구량 보시면 초기에는 조금 인슐린 요구량이 떨어지지만 중기와 말기 때는 인슐린의 요구량이 현저하게 증가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분만과 분만 후는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고 탈진되고 하기 때문에 축 처지기 때문에 인슐린 요구량은 또 감소됩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되다가 초기하고 말기 때만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당뇨병이 임신에 어떤 영향 미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는 비뇨기계 감염이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뇨가 이제 생기게 되면 질분비물이라든지 우리 외부 생식기가 조금 균들이 좋아하는 조금 글루코즈가 조금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시딕한 환경을 유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비뇨기계 감염이 조금 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보면 감염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임신성 고혈압 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수 과다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뇨 있으신 분들이 다음, 다갈, 다식 하잖아요. 그리고 단뇨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변에서 당이 이제 나가게 되면서 소변도 양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아기들이 이 양수라는 것은 태아가 소변을 보면서 중후반기 때는 소변을 보면서 양수를 만들어내는데, 이때로 이제 이 당뇨의 영향으로 태아가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게 많아지는 것이 이제 양수 과다증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케톤산증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당 수치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분해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부산물로 케톤산증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사성 상증을 유발해서 태아 사망률을 좀 높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이 사실은 충분히 쓰이지 못하니까 태아에게 많이 이제 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태아에게 당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태아가 거대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대아가 됨으로 인해서 아기가 이제 난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산으로 인해서 산후의 산후출혈의 빈도가 또한 증가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대아나 저혈당증 그리고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아기가 이제 계속 고혈당에 빠지게 되니까 태아 자체도 이제 인슐린도 되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인슐린을 되게 많이 분비하죠. 그래서 태어나면 아기가 갑자기 저혈당에 푹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은 엄마로부터 오지 못하는데 인슐린이 되게 많은 상태니까 저혈당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영양학적으로 이제 당뇨에서 너무 이제 컨트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성 당뇨라고 해도 당뇨성 인부와 동일하게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슐린이 필요에 따라서는 투약할 수 있지만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투약하면 안 됩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투약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이제 태아 기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약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운동, 산책 등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나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인부들, 예를 들면 이제 판막을 어떤 대치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호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분만 후 24시간. 분만 후 24시간일 때 가장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간질액이라든지 말초에 있던 여러 가지 그 혈액과 그리고 간질액들이 24시간쯤에 다 심장으로 기환을 합니다. 그때 심장의 부담이 최대로 올라갈 때니까 그때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심부담이 현저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태 임신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멀티플 프레그넌시 부분에서 좀 나올 만한 것은 다태 임신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임신을 뭐 한 번에 두 아이를 갖는다는 행복감도 있지만 다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미숙아를 당연히 출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간전증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단태보다 4배 이상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압박 증상이라고 해서 배가 커지니까 당연히 장도 많이 누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다리도 많이 붓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위 변경 자주 해주고 적응량으로 자주 섭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차적인 어떤 빈혈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둘이니까 빈혈 잘 나타낼 수 있고요. 전치 태반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태반이 이제 위쪽에 작은 저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태반이 2개나 3개가 되면 위치가 서로 밀리다 보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치 태반 생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산후출혈, 배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후출혈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사회적인 문제, 약간 이제 이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태 임신 중의 문제점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드 프롤랩스도 이제 조금 좀 단골 문제죠. 그래서 아기가 태아가 만출되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게 만져진다라고 하면 재래 탈출이죠. 그래서 간호중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기가 괜찮은지 심음 사정하고요. 심스체이나 술흉이 그래서 약간 밑으로 어떤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체위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제대가 눈 밖으로 보인다. 그 질 밖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소독된 어떤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즉시 분만을 시키거나 시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파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만삭 전에 조기 파막이 있어요. 이 조기 파막은 배가 아프기 전에 그냥 수가 탁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막 후에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 그러니까 양수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파막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투약을 하기 위해서 AST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체온도 계속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 아기 심박동수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유도분만을 통해서 24시간 이내에 태아 만추를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해줍니다. 근데 만삭 전에 조기 파막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35주 이상이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30주 전후에 양수가 딱 터져버렸다라고 하면 예방적 항생제 투약하고요. 그리고 염증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더 이상 양수가 더 빠지지 않게끔 베드레스트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 아기가 괜찮은지를 자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양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나이트라진 검사 해가지고 여러분 색깔 변화 확인해서 양수가 터졌는지 우리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호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생제 투약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양수 검사해서 아기의 폐성숙이 됐는지 LS 레시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스테로이드를 엄마에게 엉덩이 주사 놔주면 아기 폐성숙이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를 앰플을 1앰플을 12시간 간격으로 4번을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성숙, 아기의 폐를 성숙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양수과다증, 우리 AFI 24cm 이상이면 양수과다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양수과다증은 왜 나타날까가 조금 의미있게 보시면 됩니다. 아기가 식도가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양수를 삼켜야 되는데 삼키지 않아서 양수가 많다는 거죠. 그럼 양수과소증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이거는 아기가 소변을 잘 보지 않아서 양수량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양수과다증은 식도가 막혀서, 그리고 양수과소증은 아기가 소변을 잘 보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양수를 빼주기도 하고 양수를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 일시적인 거고 그것이 완전 치료법은 잘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만의 절대적인 요소 이거 한번 OP, 여러분 OP 그쵸?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패신저 어떤 것들이 이제 태아나 부속물이 통과하는지, 산도, 파워, 그리고 산부의 자세라든지, 그리고 심리적인 반응, 이게 분만의 절대적인 요소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골반 입구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진결합선과 산과적 결합선이다. 요거 두 개 기억해 놓으세요. 진결합선은 치골결합에 여러분 상연에서 천골갑까지, 그리고 산과적 결합선은 치골결합의 내면과, 자, 내면 상과적 결합선 여기 보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점선이 보이세요. 이렇게 실선이 보이시는데요. 치골결합의 내면과 천골갑까지의 거리, 이게 10cm인데 이 길이에 따라서 태아가 이 골반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골급반에선 여러분 좌골극이 되게 횡경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앞뒤가 아니고 옆에 횡경 앞뒤가 아니고 옆에 그 횡경선을 말합니다. 좌골극 사이의 길이입니다. 이곳에 따라서 좌골극 간의 직경에 따라서 여러분 9.5cm 이하는 난산이고요. 8cm 이하는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좌골극은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뼈가 이렇게 이렇게 툭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이걸 우리가 자골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골극인데요. 요거는 자연분만이 가능한지 시색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요것은 우리 아기가 하강 정도를 판단할 때도 자골극 강경선을 씁니다. 그래서 자골극을 쫙 선을 이었을 때 그게 바로 스테이션 제로고요. 내려오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보여지고, 그거보다 자골극 강경선을 기준으로 올라가 있다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분만 일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자궁 경부의 개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경부 개대가 3cm 됐다라고 하면은 잠재기고 4에서 7이면 활동기, 그리고 8에서 10이면 우리가 이행기예요. 기본적으로 3cm 정도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통증은 덜하죠. 활동기는 이제 막 아픈 시기입니다. 엄청 아프고, 이행기는 거의 정신을 놓는다고 보시면 되죠. 네, 우리가 이제 무통분만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무통분만은 이제 활동기 들어섰을 때에 작은 경부 개대가 4cm 정도 됐을 때에 우리가 우리 무통분만, 허리에다가 맞는 무통 주사액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시면은 3cm까지 열릴 때가 조금 많이 걸린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분만 1기 동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대부분 호흡수가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 유발하고 심박동수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압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체온도 올라가고,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액티베이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만에는 우리가 이제 관장과 회음부 간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이트라진 검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트라진 검사했을 때의 색깔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칼리와, 우리가 원래 질 분비물은 엑시딕하지만 양수가 터지면서, 양수는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초록색빛 나는 경우들이 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요 색깔이 여러분 알칼리화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쪽으로 색깔이 이렇게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6.5, 7.5 요쪽 색깔이 좀 진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고, 요걸 잘 확인을 해야지 양수가 터지고 나서의 관리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 파열시 간호를 보시면은 바이탈 사인 측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수의 냄새, 리케지가 되는 냄새, 그리고 태아 심박동수를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임산부의 체온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확인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만 1기에는 대부분 호흡법과 그리고 중간 그 수축 사이사이에 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간호해 주셔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 2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기까지는 작은 경부가 개대되는 거, 10cm까지가 개대되는 게 1기였죠. 2기는 태아가 만출되는 거, 3기는 태반 만출, 4기는 분만이 종료되고 나서의 1시간에서 4시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푸싱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회음 절개는 이제 정중선이나 메디안이나 RML, 그래서 메디안이나 아니면은 사선으로 회음 절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중선 가운데로 잘라주는 것이 회복이 용이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항문까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경으로 이렇게 회음 절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만 직후에는 우리가 이제 0.5% 아리스로마이신 제가 일반적으로 투약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기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이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물론 닦아주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비타민 K가 있어야지 간에서 여러분 혈액 응고가 잘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우리가 아기 허벅지에 놔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태반이 이렇게 나오는데, 태반은 여러분 이 상황은 이제 무슨 S와 D 중에 뭔가요? 이런 경우 이제 S죠. S 모드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X로 나오고 나서 매덜진과 자궁저부 마사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매덜진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압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옥시토신을 투약할 수 있어요. 옥시토신은 근데 이게 유도제로도 쓰이잖아요. 유도제로도 쓰이고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자궁수축 촉진제로 쓰이긴 하는데, 이게 뇌하 수치의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항이뇨 작용이 또 같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옥시토신 투여하고 나서는 소변 잘 보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혈압이나 빈맥 증상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게 열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1도 열상부터 2도, 3도, 4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4도 열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항문 조임근이라든지 직장까지 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치료 기간이 열상이 높아지면서 4도까지 가면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도 열상부터는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만 4기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레스팅하면서 모아 관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저부는요, 자궁 저부를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 저부는 아기 낳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배꼽 위 2cm 위에서 딱딱하게 만져줘야 됩니다. 딱딱하게 만져야 되고요, 만져줘야 되고, 그리고 혈괴가 이제 배출시킵니다. 부드럽게 만약에 자궁저부가 만져진다면 자궁저부 마사지를 통해서 자궁저부 딱딱하게 만져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오로도를 좀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회음부가 깨끗한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회음부 꼬맨 부분 있잖아요. 우리 회음절개술 했으니까 꼬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깨끗하게 봉합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 바이탈 사인도 자주 측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패드는 여러분 앞쪽에서 뒤쪽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산후통은 확실히 경산부가 심합니다. 그래서 초산부보단 경상부가 심하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회음부의 얼음팩도 여러분 좀 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적응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욕기는 이제 분만 후부터 한 6주간의 기간을 말하고요. 일단 생식기계부터 보면 아기를 분만하고 나서 보시면은 분만 직후에는 그 자궁 저부가 치골 결합과 재화부 중간쯤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좀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책에서는 이제 배꼽에서 배꼽이 2cm 위에서 만져진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재화부 부위에서 만져진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아기를 낳자마자 분만 직후에는 자궁이 배꼽에서 조금 아래에서 만져지고요. 1시간 정도 있으면 이 자궁이 배꼽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배꼽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준이 분만 후 12시간 정도 되면은 재화부 수준에 이렇게 딱 유지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면 분만 직후에는 자궁 저부가 배꼽보다 조금 아래 혹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에는 우리가 치골결합부터 재화부 중간에 이렇게 딱 만져지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점점 올라오고 12시간쯤 됐을 때, 분만하고 나서 12시간쯤 됐을 때 재화부에서 만져진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났을 때는 좀 작아졌다가 얘가 위로 올라옵니다. 언제? 분만 후 12시간쯤 됐을 때에 배꼽에서 딱딱하게 만져진다라고 하고요. 9일쯤 되면은 복부에서 촉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라는 부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과거에 어떤 광고 CM송으로 외우라고 이제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호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옛날에 광고 CM이 있어요. 12시에 만나요. 뭐 브라보콘 막 이런 CM송이 있었는데 12시에 재화부에서 만나요. 요걸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죠? 점점 이제 자궁이 퇴축하는데 오로 부분을 조금 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는 적색오로, 갈색오로, 백색오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분만하고 나서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되면 이제 빨갛게 나왔다가 갈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백색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조금 비정상이다라고 이제 밝혀지는 때는 이제 10분 내에 패드가 흠뻑 젖는다. 그리고 적색으로가 갈색으로 넘어가지 않고 너무 장기간 오랜 동안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조직이 잔류했을 때도 이렇게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액성이라든지 백색오로도 너무 지나치게 오래 유지된다라고 하면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에 3주 정도까지 모든 오로가 이제 끝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3주에서 4주 후에 이제 출혈이 갑자기 된다라고 하면 태반 부착 부위가 조금 잘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품이나 악취가 난다. 일단 여러분 악취가 난다라고 하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경부는 당연히 한 번도 아기 낳지 않은 분들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 번 열려졌다가 이렇게 수축했기 때문에 경부는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질과 난관과 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려면 케겔 운동, 케겔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케겔 엑서사이즈는 물론 아기 낳고 낳으신 분들도 효과적이지만 자궁하수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분들 혹은 갱년기에 요실금이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유방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롤락틴 같은 경우에는 유집 생성에 관여하고 있고, 옥시토신은 여러분 사출반사라고 해서 바깥으로 이제 모유가 바깥으로 나갈 때에 많이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유의 장점은 여러분 너무 많죠. 그래서 면역에도 좋고 영양분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알러지도 방지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HCG 호르몬 태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급속히 감소된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 뒤로는요. 그리고 심혈관계나 비뇨기계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온이 여러분 24시간 이내에는 38도 이하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는 38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데 24시간 후에는 38도로 상승하게 되면 산후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는 38도까지 상승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24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감염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이라든지 안위를 조금 간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여러분 꼭 자연 배뇨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왕절개든지 자연 분만이든지 아기를 낳고 나서 방광이 굉장히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지 된다. 왜냐면 거기 혹시 방광이 손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유방 관리에서 유방 우려를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파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모유 수유를 격려해서 유방 우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여러분 진통제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성생활 같은 경우에는 분만 후 이제 한 3주 후부터 가능하시다라는 것들, 그리고 영양은 수유기 때 가장 골고루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젠 정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